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소속 정민영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AI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처음에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해서 AI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 연구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자연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생성 및 발전되어 온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이제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학문 또는 기술 분야입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상대의 말에서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할 행동과 말을 생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컴퓨터는 조금만 달라도 못 알아듣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화해 라고 했을 경우와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경우 사람은 둘 다 같은 의도로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기계한테는 이 두 개가 같은 의도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주로 두 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어 이해 분야와 자연어 생성 분야입니다. 자연어 이해는 자연어 표현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변환시키는 것. 단어나 문장의 형태를 기계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연어 생성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연어 생성은 듣고 이해만 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축적되어 있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에 해당되는 분야로서는 흔히 감정 분석이나 기계 독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토리 생성이나 캡션 생성과 같은 생성 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스포큰 다이얼로그 시스템 예시를 한번 들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음성으로 발화를 하게 되면 발화가 음성 인식을 통해서 텍스트화가 되고, 그리고 텍스트화된 문장이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형태소 분석 단위로 잘리게 됩니다. 이제 형태소 분석 단위는 어떻게 잘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개체별로 역할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구문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이 사람의 의도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행동이나 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이나 말이 결정이 되면 그 텍스트가 다시 음성 합성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처음에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이 들리는 단어고 최근에 이제 생겨난 단어인 것처럼 들리는데, 인공지능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고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능력,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오긴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3대 요소가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인데요. 3대 요소라고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을 보다 풍성하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을 가속화하는 컴퓨팅 파워, 주로 GPU 병렬 프로그래밍을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병렬 컴퓨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딥러닝이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 분야에도 딥러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단어를
그렇게 되면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법이 그냥 단어별로 이제 컬럼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벡터 사이즈는 단어 집합의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인덱스에만 1의 값을 부여하고 다른 인덱스에는 0을 부여하는 단어의 벡터 표현 방식을 처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예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사이즈는 3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해당하는 그 레드면 레드, 그린이면 그린, 블루면 블루 컬럼에 1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벡터 표현은 간단하긴 하지만 너무 단어가 많을 경우 너무 커진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단어들 간의 의미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이거는 스파스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이제 덴스하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워드 임베딩 기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워드 임베딩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뭐 워드2백이나 이제 글로브 베스트 텍스트 등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임베딩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를 벡터 공간상의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점들 사이에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 사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워드 임베딩을 만들었고 이렇게 벡터화된 워드들을 가지고 순환 구조를 이루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음성, 문자 등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모델인데 여기서 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해서 순환 신경망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처음 등장했던 게 이제 RNN이고 RNN의 문제가 그런데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관련 정보와 그 정보를 사용하는 지점 사이 거리가 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입력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뒤에 단어들을 볼수록 점점 잊혀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다음 모델이 이제 롱 숏텀 메모리라는 모델입니다. 이 LSTM이라고 주로 불리는데 이게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않을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정보는 잊지 않고 이제 뒤에까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LSTM 모델을 사용을 해도 이제 바로 이전 입력까지의 출력만 고려하는 모델 구성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 입력 문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력을 보지 못하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코더와 디코더 두 개의 LSTM으로 구성을 해서 나눠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식2식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이제 보시겠지만 인코더로 이제 입력 문장을 먼저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디코더에서 답변 문장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LSTM에서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조금 해결했지만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를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단어에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어텐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단어에 집중을 해서 이제 디코더에 전달을 하게 되는 방법이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어텐션 신경망만 사용해서 인코더 디코더를 구현을 해서 처음 등장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해서 인코더에서 이제 디코더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어텐션을 하는 셀프 어텐션 기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한 2-3년 사이에 엄청 발전을 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있는데 이게 사전학습 기반 범용 의미 모델 구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는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가능해진 건데 이제 빅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레이블이 사람이 일일이 다 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범용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냥 의미를 파악한다는 단어들 사이 의미를 파악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태스크에 특화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인 튜닝 할 때는 그 빅데이터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이제 있지 않아도 이제 소량의 데이터, 상대적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경우 이제 성능이 높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통해서 현재 기계 독해 수준은 이제 사람을 넘어선 수준이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자유지능 디지털 동반자라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마지막 연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제 응용 서비스라고 한다면 오피스 컴패니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피스 컴패니언은 실시간 멀티모달 정보 처리 기반의 선제적 상황 적응이 가능한 오피스 컴패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대략 나와 있는데 자연어 처리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음성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음성 인식이 처리가 된 후에 이제 텍스트 결과로 이제 플래너라는 이제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발화가 이제 텍스트로 돼서 이제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발화를 가지고 의도 파악 모델과 대화 모델을 통해서 이제 대화도 생성하고 의도를 파악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대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모델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치챗이냐 이렇게 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희는 일단 이 두 가지 다 한 모델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대화 모델을 도메인별로 나눠서 이제 각각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나리오 저희 일부를 따와서 일단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김보은 연구원이 어디 계시니? 라고 사용자가 물어봤을 때 이는 이 회의 중에 그러니까 회의 시작할 때 이제 사용자가 그러니까 그 참석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스템이 파악을 했고 그 의도 파악 모델을 활용을 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파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사람 이름이랑 직위 그 두 가지를 뽑아내는데 또 다른 자연어 처리 기술 이제 슬롯을 뽑는다고 하는데 그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랑 지위가 뽑히면 그 사람의 정보를 이미 그 통합 시스템에서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기로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안 오기로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같이 대화 모델에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화 모델은 이제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만 가지고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통합 시스템에서 준 정보와 같이 이제 사용자 발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맞는 대화를 생성해서 답변을 사용자한테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야 의도, 세부 의도, 분위기 분류 엔진이 이제 각각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분류 엔진은 RCNN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저희 회의 시나리오 상에서 저희가 이제 대화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기반 정보 추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화에서 뭐 이메일이나 뭐 발화 같은 데서 특정 핵심 정보를 뽑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때 이제 필요한 추출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비언어적 표현 모듈 같은 경우에도 일단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옆에 비서 같은 개념으로 필요해서 이제 대화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화에 맞는 모션 정보를 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바타라고 불리는 컴패니언 아바타라고 불리는 이 모션을 행동할 수 있는 아바타가 이제 모션을 처리를 하면서 음성을 발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오피스 컴패니언 중에서 이제 대화를 생성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대화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 정보 그리고 이제 통합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상황 정보, 사용자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적응적인 대화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상 대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날씨, 뭐 시간, 그리고 사용자 정보, 감정이나 뭐 방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 지원,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대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원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모델은 이제 적응적 컴패니언 발화 생성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메인별로 각각 저희는 이제 4가지 도메인이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인데, 이제 일상 대화, 그리고 이메일 관리, 일정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지원 관리를 하는 그 모델을 각각 만들어서 이제 도메인 특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이제 올해 시작한 과제인데, 이건 주로 저희가 멀티모달리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멀티모달 기반의 사용자 감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로도 사실은 감정을 분석할 수 있고, 음성이나 뭐 영상으로도, 사람 얼굴로도 이제 감정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모달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가 요즘에 많이 수행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멀티모달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감정을 분석을 하는 게 좀 정확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된 이제 감정, 사용자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 정보와 이제 사용자가 말하는 텍스트 발화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용자 감정에 맞춘 공감 대화가 생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4차 연도까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저희 최종 목표는 공감 대화를 생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그 의료진들 이제 정신 상담과 또 연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 병원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도 약간 이제 사용자가 우울하거나 뭐 이런 감정이 판단이 됐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의도 파악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는 뭐 저희가 서비스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 약자 뭐 일상 케어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각과 언어, 음성, 이게 모든 거를 다 통합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다 보니까 이제 멀티모달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든 치챗이든 둘 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좀 더 정확한 공감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연어 처리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AI 스피커, 이제 AI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감 대화나 이런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AI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 좀 더 고도화를 해서 더 상용화도 많이 시키고 또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